HAB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2023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선낭암 임상 이상 관련 업데이트 데이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CHY 초이 평가 기준 객관적 반응률 ORR이 무려 51.5%가 나왔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 중압값 MOS가 25.3개월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HAB가 이제 간암 NDA도 제출했고 해서 지금 주가 추이가 꽤나 괜찮거든요. 그리고 선낭한 부분도 지금 조건부 허가를 안 하냐 이런 부분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한번 이번 업데이트된 데이터와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좀 조건부 허가를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최대한 좀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바로 이게 HAB가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천천히 본다면 R은 뭐냐면 이제 재발성, M은 전이성, 그러니까 재발했거나 전이가 된 아데노이드 키스틱 칼시노마, 그러니까 이게 선낭암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There are no FDA approved, 그러니까 지금 전신치료요법으로는 재발성과 전이성 선낭암 부분에서 치료받은 약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조건부 허가를 낸다면 이게 어쨌든 최초가 되겠죠. 그리고 방법을 보시면 오픈라벨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임상 결과를 관련자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버전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용량을 보면 매일 700mg을 먹였다. 언제까지? 병이 진행할 때까지, 아니면 뭐 환자들이 독성 때문에 그만 먹겠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먹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임상을 할 때는 뭐 첫 주에 몇 번, 둘째 주에 몇 번, 셋째 주에 몇 번,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게 제한이 있어요. 5사이클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한이 없고 매일 그냥 병이 진행, 약발이 먹으면 계속 먹고, 환자가 부작용이 없으면 사이클에 제한 없이 계속 먹였다라는 겁니다. 그 용량이 700mg이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바로 이게 1차 지표죠. 이게 잘 나오면 성공인데 1차 지표는 바로 ORR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레스트 1.1 버전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오겠지만 레스트 1.1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IMB는 인베스티게이터 조사자 버전이고, 그 다음에 IRC는 인디펜던트 리뷰 커미트 버전, 조금은 다르다. 근데 여기서 기본 상식적으로 알면 가면 좋은 게, 보통 이 조사자 IMB 버전으로 많이 대체적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게 HAB가 2024 아스코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천천히 봅시다. 먼저 ORR이 발표했는데 CH5I 버전으로 52.5%가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ORR이 15.3%죠. 다르죠? 위에 우리 아까 보셨죠? 레스트드 1.1 버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봐야 되냐? 당연히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기사들이나 내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52.5% 보고 이건 진짜 숫자가 좋잖아요. 그죠? ORR이 50% 되게 높은 거거든요. HAB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약들이 임상을 했는데 걔네도 다 레스트 1.1 버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레스트 1.1은 15.3%인데 똑같은 건데 CHY 버전은 왜 이렇게 높게 나와요? CHY 최버전은 밀도까지 체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조금 더 변화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약들과 비교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MOS는 25.3개월. 여기 봅시다. VEGFR TK 나이브라고 나오죠. 나이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TKI 계열의 약을 안 먹은 사람. 리보세라님이 TKI 계열이잖아요. 보통 바이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같은 계열의 약을 이전에 먹으면 그 이후에 같은 계열의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죠. 이게 정석적인 겁니다. 여기는 뭐냐, VEGFR TKI를 이전에 먹은 환자잖아요. 그죠? 이전에 13명이 먹은 환자는 조사자 버전으로 보면 0명. 반응률이 없어요. 근데 이 TKI 계열을 아예 안 먹은 사람들은 18.6%. 근데 이걸 평균 내니까 15.3%다. 오케이? 그리고 DCR 질병통제율은 65.3%가 나왔고, 그 다음에 PFS는 9.1개월,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 MOS는 25.3개월이 나왔다. 그럼 이 데이터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일단 위에 좀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해둔 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래 거랑 좀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게 알려두면 좋은 게 뭐냐면,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한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은 뭐 하이퍼텐션이 43%, 그 다음에 스토매틱스가 8%, 패티그 피로와 그 다음에 애니미아가 각각 6%씩 12%죠. 그럼 12%, 그 다음에 20%, 63%가 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4등급에서 5등급도 부작용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총 2개, 1개, 1개에서 총 4개가 나왔죠. 근데 그 중에 이 약과 연관되어 있는 건 일단 1개다.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에서 이 약과 연관되어 있는 부작용은 1개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일단 A가 있어요. A는 뭐냐면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서 임상시험을 하고 나서 발생한 부작용. 예를 들어 이게 50%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리보세라를 먹고 발생한 부작용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더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트리트먼트 릴레이트 TRAE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A가 50%면 이건 당연히 이거보다 낮겠죠. 보통 한 20-30% 정도 낮아져요. 그냥 제가 많이 보니까. 그러면 대충 TRA는 한 30%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네가 이번에 발표한 부작용들을 보면 A예요. 여기 나오죠. TRA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래드 4등급에서 5등급은 지금 보면 4건 중에 TRA는 한 건이 나왔다. 제가 작년 아스코에서도 선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작년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작년에 발표한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 위에는 없었지만 작년에는 80% 헤드 그레이드 3등급 이상, 그러니까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80%가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는 지금 이 부분이 빠졌죠. 그러면 그래도 3등급 이상 환자 80% 부작용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뭐 누락 같은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이번에는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년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보시면 우리는 4등급에서 5등급에 대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래요. 근데 이게 아마도 작년에도 나온 부작용이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위에 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두 개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 레스피레토리 페일러, 이게 지금 한 가지가 더 나왔다. 오케이. 근데 이 약과 연관된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른다. TRA는 아니다. 그러면 작년과 뭐가 달라졌냐라고 본다면 일단 부작용을 좀 체크하면 지금 이거는 위에 우리가 나왔던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에 있었죠. 이거 각각 6%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 이제 63 요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백페인, 등 아픔도 있었고 뭐 요런 부분까지 5%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3등급 이상 비율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됐죠. 그럼 부작용이 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부작용 부분을 정리하면 올해는 좀 안 나왔지만 A가 80%입니다. 근데 이거는 TRA는 아니에요. TRA는 보통 이거보다 당연히 내려가요. 그럼 한 50%에서 한 70% 정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작년과 뭐가 달라졌냐? 데이터를 좀 보면 ORR을 보면 13.9% 10명이죠? 근데 위에는 지금 11명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11명이라서 15.3%, 그러니까 한 명의 반응률이 더 나왔다. 좋아진 거죠. 그리고 DCR은 59.7%. 다시 위를 볼까요? 위는 65.3%. 그리고 지금 PFS는 위에는 9.1개월이었는데 9개월. 그러니까 MOS 같은 경우는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올해 발표한 거죠. 전체 생존기간 중학과 왜 발표를 안 했냐면 환자들이 죽어야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환자들이 취합한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올해 살았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올해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MOS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ORR 이 15.3%, MOS 25.3개월, 그 다음에 PFS 9.1개월, 그리고 부작용 같은 부분은 일단 A입니다. TRA가 아니고 A 3등급 이상이 80%.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경쟁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선당함이 좀 경쟁력이 있는지 이번에 발표한 업데이트된 내용이 한번 챙겨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12월 29일 여기 나오죠. HIV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제가 작년에 했을 때도 조금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기대감 조금만 낮춥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막 네가 뭘 하냐 이런 악플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 HIV가 말한 거예요. 다만 최근 FDA 미팅에서 FDA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충족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진행해야만 하는 임상 3상에서 사용할 투여 용량이 이상 임상에서의 용량으로 적합한지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기준 제출 서류로는 혁신의약품에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레바는 즉시 3상시 투여 용량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석에 착수했고 해당 분석을 진행하면서 아래에서 설명드린 위암 NDA와 선낭한 NDA 중 어떤 것을 먼저 제출할지 최종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FDA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케이, 너네 리보세란이 이번 ORR 뭐 15.3% 나온 거 PFS 9.1개 나왔고 MOS 25.3개월 나왔잖아. 근데 이 데이터가 어쨌든 치료제가 없으니까 오케이, 너네 조건부 승인 해준다라고 치자. 그런데 그러면 너네 3상도 지금 똑같이 700mg을 매일 환자가 병이 진행되거나 독성 때문에 중단할 때까지 계속 투여를 하는 건데 과연 너네 지금 이 데이터로 3상을 하는 게 맞아? 지금 이 700mg 용량이 정말 너네가 선당하면서 진행하는 최적의 용량이 맞아? 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국내 부분을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조건부한 부분이 식약처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냐면 추가 자료 요청을 2번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당연히 별 문제 없으면 바로 심사를 하겠죠. 근데 일단은 얘네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면 일단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 이 용량 700mg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의구심을 가질까?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한번 저와 같이 천천히 찾아봅시다.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님의 희귀약품으로 국내랑 FDA 둘 다 지정이 됐어요. 임상 이상 결과로 조건부 허가를 받는 것은 바로 가속 승인 진행 여부의 문제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가속 승인이 뭔데? 가속 승인은 심각한 질환이나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임상적 대리지표 아니면 중간 임상 지표로 예측 가능한 약물의 효과가 기존 치료법 대비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는 경우 임상적 대리지표로 충족하는 임상의 이상 결과로 승인을 내주는 제도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희귀의약품 하면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죠? 되게 뭐 귀해 보이고. 한번 봅시다. 사실 희귀의약품은 가속 승인과 별다른 연관이 없대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FDA 승인을 획득한 신약 중 희귀의약품은 107개인데 이 중 가속 승인을 받은 제품은 13%에 해당하는 14품목인 것을 보면 통계적 인과관계도 부족하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과 희귀의약품이 가속 승인 혹은 조건부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절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낙관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죠? 기존 치료법 대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지. 근데 우리 위에서 보셨겠지만 아직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전신요법 치료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선낭암에 걸리면 먹는 약들이란 게 존재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찬찬히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은 NCCN 가이드라인 2023 버전. 이게 이제 침샘한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선낭암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제할 수 없고 재발했고 그 다음에 전이성. 바로 이게 선낭암 부분입니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프리펄드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상업성은 보장받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논 없어요. 가장 선호한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밑에 별표 쳐놨죠.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카테고리에서 2A로 말하는 게 추천되는 거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2A면 NCCN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 NCCN 가이드라인을 보고 미국 의사의 한 90%, 95%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2A가 나와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 약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A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죠? 제가 표시해둔 거. 파클리탁스의 부분이 2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겠죠. 카테고리 2A 근데 논 아데노이드 키스틱 칼시노마 이건 뭐냐면 비아데노이드성 선양 낭성암이에요. 근데 리보세라는 뭐다? 논이 아니라 일반 ACC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경쟁약품이 아니다. 지금 뒤에는 나오죠. 일반 비아데노이드가 아니고 일반 선양 낭성암 부분은 EB다. 그러니까 이것도 파클리탁셀도 지금 리보세라니까 같은 환자군을 볼 때는 딱히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발되고 전이가 돼서 선낭암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겠죠.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의사가 사실 선낭암에서 쓸만한 약이 없어요. 근데 환자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긴 하니까 뭐 파클탁셀이든 카보플라테이든 뭐 이런 약들 한번 써봅시다. 근데 환자가 거부하면 딱히 권유하진 않겠죠. 왜? 이거는 지금 카테고리 2A 버전이 없잖아. 오케이? 밑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거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NCC는 믿는데 뭐라고 믿느냐?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is especially encouraged.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임상을 참가하기를 복돋는데 이런 거죠.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임상 시험에 참가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약을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나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표시해둔 게 있죠. 얘네도 똑같이 카테고리가 2B입니다. 여기 나오죠. 아데노이드 시스틱 칼시노마 이게 ACC인데요.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리보세라닙 약이 TKI 계열이에요. 여기 나오는 렘바티닙, 악시티딘, 소라페닙이 다 똑같은 계열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동그란 표시해둔 게 뭐냐면 이 약이 여기 올라간 근거가 17번 어떤 임상인지 말씀드렸고 악시티닙은 18번, 19번 이건 이따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셨겠지만 NCCN 가이드에서 렘바티닙이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아마도 이 TKI 계열에서 렘바티닙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에게 의사들이 권고하는 2A 카테고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선택사항인 투비만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도 같은 TKI 계열인 램바티닙, 악시트닙, 소라페닙과 이번에 선낭함 이상 업데이트된 HLB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과연 얘네도 2B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권장사항인 카테고리 2A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발 허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허가는 곧 상업성입니다. 허가를 했는데 안 팔리면 오히려 마케팅비만 적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데이터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데노이드 키스트 칼시노마 리서치 파운데이션 선낭함 무슨 협회예요. 이게 꽤나 지금 선낭함부터 공신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임상 결과거든요. 뭐라고 하냐? 과거 30년 동안 약 40개의 임상 이상이 진행을 했어요. 선낭함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제가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뒀는데 최근에 임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스코는 이제 미국 임상 종합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라고 보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제한한다. 멀티타겟 이게 이제 TKI가 방금 리보세라니까 같은 계열 뭐 아까 램바틴이나 이런 약들을 말해요. 이런 약들을 제한하는데 램바티니까 소라페니, 악스티닙, 파조티닙을 만약에 임상시험이 가능한 임상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임상시험을 참가할 수 없다면 이 네 가지 약들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대. 오케이. 이 중에 어떤 게 최고인지는 말은 안 해. 근데 NCC 가이드 위에 보셨죠? NCC 가이드는 보시면 램바티닙을 가장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본다. 근데 우리 위에 보셨죠? 왜? 램바티닙 가장 위에 있잖아. 오케이? ESMO는 뭐야?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한한다. 화학요법, 1차 화학요법.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뭐 파클탁셀이나 뭐 시스플라디, 카보플라테 이런 약들 있죠. 이런 약들을 제한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TKI 계열들에 이제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이 약을 아마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가격적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효가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비싸기만 하니까 차라리 그냥 1세대 화학요법 먹어라 요런 걸로 보여져요. 정리할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기존 치료법 대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조건버가를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램바티닙, 램비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천천히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HC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본 게 추천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권장사항인 카테고리 2B 바로 여기는 램비마죠. 여기 뒤에 붙어있는 17번 그 다음에 악시티닙 18번 그 소라페니 19번은 우리 아까 NCC 가이드라인에서 보셨겠지만 램바티닙이 이제 카테고리 2B에 올라온 근거 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번호들인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링크 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들 임상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램비마는 2번 했고 악시티닙은 병용법까지 하면 3번 했고 소라페닙도 2번 했는데 그 중에 카테고리 2B의 근거가 된 것을 우선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것들을 리보세라니까 좀 비교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조건버가를 받아서 2A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든 의사들이 추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램비마죠. 그런데 지금 이 램비마가 이 노란색 부분이 카테고리 2B 근거인데 이 임상은 연구자 임상이에요. 연구자 임상은 허가용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조건버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가 임상을 어떻게 했냐? 30이면 그렇게 했는데 ORR은 16%, 그 다음에 PFC 17.5개월, 그 다음에 OS는 27개월, 3개월 이상 전체 부작용은 77.8, TRA로 하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이번에 발표한 리보세라니까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아파티님이 이번에 발표한 부분이 80명, 선낭함 역사상 가장 많은 환자였고요. ORR은 15%, 그 다음 PFS는 9.0개월, 근데 9.1개월이었죠.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그리고 3등급 이상 부작용은 80% 거의 유사하고 OS는 25.3개월. 딱 보면 알겠지만 램비마보다 조금 다 낫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램비마는 연구자 임상이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램비마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말로 괜찮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허가만 받고 끝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나서도 좀 상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봤다면 이걸로 임상을 더 하겠죠.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있어서 임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보세라는 이번 데이터는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 당연히 밑에 보시면 악시티닙, 소라페닙, ACI 에서 말하는 파조티닙 이런 거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거보다 낫죠. 그러면 리보세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선당한 부분을 그 임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 총 3번의 임상을 합니다. 단독요법으로 2번 그리고 이번에 병용법으로 하나까지 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거 중국에서 임상 데이터가 너무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임상과 이번 임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용량. 이번 용량은 매일 700mg을 먹는 거고 과거 중국 임상은 500mg, 그러니까 이게 40% 정도나 높아진 거예요. 꽤나 많아진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라고 본다면 환자수는 65명 그리고 ORR이 무려 46% 그리고 PFS는 거의 2배보다 높은 19.8개월 그 다음에 A
AE도 32.4%, TRA로 하면 대단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데이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제가 이거 필요한 것만 가졌지만 위에 30년 동안 40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보면 지금 선낭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보세라니까 같은 계열인 TKI, 이 약들이 그나마 가장 효능을 보여요. 그래서 가장 임상을 활발하게 한 약 중 하나인데, 지금 얘네들의 임상을 보면 0%에서 한 20% 되게 높은 거, 0%에서 15% 정도 내에서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리보세라님만 유독 거의 2배 넘게 뛰어넘는 엄청나게 좋은 ORR 46%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대단히 안전했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용량을 굳이 늘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500mg에 대한 결과는 2021년도에 나왔고 이거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700mg은 아직 이번에 임상 진행 중이고 이번 작년 아스코에 처음 나온 거죠. 1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500mg의 ORR 46% 결과를 보고 임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하고 조금 지나서 이걸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임상을 할 때 임상 1상에서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이렇게 세 가지 용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능이 좋고 반대로 가장 안전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환자 수를 조금 늘려서 2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면 환자를 대폭 늘려서 3상 확증 연구를 통해서 NDA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선낭하면 희귀암이고 환자 모집이 쉽지 않다 보니 1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 2상에서 다양한 용량을 확인하려는 계획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쉽죠. 만약에 이 결과를 봤더라면 당연히 500mg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 단독요법만으로 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리보세라니까 아트라라는 약이랑 병용법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는 용량을 250mg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얘네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ORR은 19%, PFS는 아직 안 나왔지만 6개월까지 100%가 살았어요. 그럼 이것도 꽤나 잘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9.8개월 나온 게 6개월 생존율이 92%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볼 때 아마 20개월 이상은 나올 거예요. 최소. 더 좋죠. 근데 3등급 이상 TRA도 18.75%, 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용법에서 대단히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임상의 환자군이 지금 여기 보시면 16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군이 뭐냐면 여기 위에 중국에서 지금 500mg 먹은 65명 환자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ORR이 41% 나왔지만 6개월 지나니까 또 이제 약발이 안 되니까 암세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환자들 16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그냥 병용법 임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VEGFR, TKI, 나이브, 이게 뭐냐면 리보세라닙이 TKI 계열이잖아. 이 TKI 계열을 안 먹은 사람들을 환자로 했을 때 ORR이 더 좋았죠. 반대로 리보세라니까 같은 계열의 뭐 렘바티닙이나 악시티민을 먹고 그 다음에 먹은 환자들의 ORR은 0%. 이게 정석이에요. 보통 바이오를 할 때 같은 계열의 약을 미리 먹으면 나중에 먹은 약이 임상에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 모집을 할 때 이런 환자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대단히 불리한 임상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ORR과 PFS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뽑법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아트라라는 약이 25mg이잖아요. 얘네도 과거에 단독으로 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단독으로 45mg으로 했었는데 보시면 지금 18명 대상인데 ORR이 0, PFS는 3.2개월, 부작용은 원래 안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거의 리보세라닙의 좋은 효과들이 발휘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확실히 리보세라닙이 선낭암에서는 효능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임상만 잘하면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진다. 지금 이 렘바티닙 같은 경우도 병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임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용량을 많이 늘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상이 오히려 더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용량을 똑같이 하면 유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렘바티닙이 2번의 임상을 했어요. 얘네도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24mg을 경구용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부작용이 좀 심해서 약의 용량을 줄인다라고 하기 전, 그리고 약의 효과가 안 먹혀서 암세포가 진행될 때까지 그냥 매일 이걸 먹입니다. 사이클린의 제한이나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24mg을 뭐 6달 동안 매일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한 달만 먹고 이거를 20mg, 16mg 줄일 수 있겠죠. 리보세라닙도 보면 똑같아요. 얘네도 똑같이 500mg, 700mg을 매일 먹였고 환자가 독성이나 아니면 암세포가 진행된 이 약의 효과가 없을 때까지 계속 먹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좀 이거 부작용이 심해서 못 먹겠어, 그럼 용량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낭암에서 하는 임상의
그런 트렌드가 거의 비슷해요. 보통 임상을 할 때 뭐 박세방이나 이런 거 보면 약을 투여할 때 6사이클이라고 딱 명시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뭐 금요일날 약을 뭐 100ml 투여, 둘째 주 금요일날 100ml 투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딱 짜임새 있게 하거든요. 근데 선당하면 그게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렘바티니까 리보세라님이 거의 동등하게 임상을 한 건데, 렘바티 또 보세요. 지금 똑같이 임상을 했는데 여기는 16% OR가 좀 낮아졌죠. 근데 PFS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부작용도 좀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용량이 똑같은데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통 환자가 이렇습니다. 얘네가 재발이고 전이성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임상을 참여하기 전에 이 환자들은 많은 방사선요법을 했고 그래도 많은 약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재발성 전이성 선낭암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사선 3번 받았고 시스플라틴이나 뭐 파클리탁스 이런 약을 2번 먹었다 싶다. 그럼 전 5번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5번이고 누군가는 3번이고 누군가는 2번이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거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지금 환자의 면역 상태는 좋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약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렘바티닙 이 데이터를 보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선낭암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민감하구나, 그 말은 진짜 난이도가 높구나, 나중에 선낭암 임상을 할 때 환자의 상태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보세라님 2번 700mg을 FDA가 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막무가내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카테고리 2B로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2A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도 500mg으로 진행을 하고 중국에서 환자 65명의 상태와 비슷한 환자를 모집해서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고, 플러스 같이 병요법을 통해서도, 이거는 지금 아파팀을 과거에 먹고 암이 진행돼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그런 거 없이 TK하게 약 안 먹은 환자들을 모집해서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전공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암 NDA 같은 경우는 전체 OS가 가장 많은 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높더라도 약값을 싸게 후려치면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NDA도 한번 비벼볼만 하고, 추후에 나와서도 상업성에서도 우리가 기대해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얘네가 5월달에 간약 신약 허가 신청을 내렸죠. 이게 만약에 7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7월 말에 우선심사 여부가 결정나요. 우선심사 여부에 합격을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1월 말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선심사가 안 되고 일반 심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년 5월에 되겠죠. 근데 역시나 저는 당연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허가를 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요. 지금 보시면 HLB가 교모세포종 치료제도 곧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상을 할 때 새로 진단된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낭암처럼 재발성이나 전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업성으로 본다면 새롭게 진단되니 훨씬 좋아요. 당연한 거죠. 새롭게 진단되면 환자가 어쨌든 10명이면 와서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약을 먹고 뭐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해서 완치가 됐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이성이나 재발성 환자들의 환자는 확실히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이 이뮤노믹은 새롭게 진단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치료제가 딱히 없죠. 근데 제 과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임상 1상에서 대단히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 기대해볼 법합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HLB 12월달 공지사항이 나온 건데요. 얘네가 사실 11월달부터 뭐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 155명 환자 중 110명에 대한 환자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임상을 진행한 플로리다 대학과 듀크 대학의 분석 시스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린대요. 아마도 이 분석 시스템 차이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뭐 11월, 12월부터 나온다는 데이터가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항상 주가는 데이터를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이 가장 오르거든요.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 데이터가 대단히 좋아서 오르는 경우 있지만 기대감 소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HLB를 대단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왜? 7월 말에 우선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심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만약에 우선심사가 된다면 진짜 허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6월달, 7월달 안에도 이 교모세포종 치료제 데이터도 발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HLB는 기대감의 최절정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단히 중요한 관심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선낭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기대감을 낮추고 간암과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오케이?